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솔쌤의 세계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4세기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고요. 그 뒤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죠. 반면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불리며 거의 1000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오늘은 이 비잔티움 제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위치가 여기인데요.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길에 있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아주 크게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비잔티움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황제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데요. 이 사람의 업적 3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영토를 많이 늘려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만들었어. 자, 여기서 지도를 보면은 옛날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이제 회복을 시키고요. 특히 북아프리카에 있던 반달 왕국도 정복하고 이베리아 반도 아래랑 이집트 지역 일대까지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예전에 로마 부분할 때 얘기를 했던 건데 로마 법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정비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 성 소피아 성당을 세웠습니다. 자, 이처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있었던 시기는 비잔티움이 가장 잘 나가던 전성기야. 그러다 보니 이 시기를 표현한 벽화가 많이 그려졌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모자이크로 만든 이 벽화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누굴까? 바로 가운데에 있는 이 사람. 근데 얼굴 뒤에 원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죠. 이것을 후광이라고 합니다. 이 후광이 요즘에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 보면 뒤에 후광이 비쳤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근데 원래 후광은 신 얼굴 뒤에 그리는 거거든. 그러면 황제의 뒤에 그려놓았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인간이 아니라 신처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이 황제 교황주의입니다.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세. 서유럽 같은 경우는 황제 따로, 교황 따로. 그래서 이들이 서로 대립을 하기도 했잖아.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곧 교황인 거야.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었다라고 해서 정교일치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은 이후부터는 비잔티움 제국은 점점 쇠퇴해요. 7세기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이슬람이 엄청 성장하거든. 그래서 서아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력과 계속 부딪히게 되고 비잔티움 제국은 자꾸만 쳐들어오는 적들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2가지의 제도를 실시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군관구제인데요. 군인이 관리하는 구역이라는 뜻이야. 당시 이 비잔티움 제국은 전국을 여러 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군사령관을 보냈어. 그리고 이때 군사령관에게는 군사, 행정, 사법권을 주고 다스리게 합니다. 적이 침략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줘서 황제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둔전병제. 자, 이거는 병사들에게 둔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한 건데요.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 병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군인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준 거야. 그리고 아들, 손자 이렇게 쭉 대를 이어서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둔전병제가 무너져 버려.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은 계속 약해지게 되고요. 이후 11세기에는 셀주크 튀르크가 등장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고 그 뒤 결국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다음은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종교. 11세기에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분리되면서 동로마의 교회는 그리스 정교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 로마법을 최종 완성시킨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축적으로는 비잔티움 양식이 유행하는데 이 양식으로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건축물이 성 소피아 성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당을 보면은 돔 양식과 그리고 내부는 모자이크로 장식을 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성 소피아 성당은 나중에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이슬람 교도의 예배당인 모스크로 변해요. 그래서 옆에 종교 시간을 알리는 4개의 미너렛이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지역에 자리를 잡다 보니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요. 그리스 고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을 하자 학자들이 서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서유럽 르네상스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슬라브 문화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슬라브족이 오늘날 러시아 민족이거든. 그래서 러시아의 키예프 공국에서는 이름을 똑같이 이 성소피아 성당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비잔티움 제국에서 파견된 키릴로스 형제가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만든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등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십자군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배경은 일단 11세기가 되면 서유럽이 안정이 되어 전쟁도 없고 산포제가 확산되고 농기구가 개발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토지가 점점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땅을 넓히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가고 있었어. 내부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바깥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거지. 자, 이때 거슬렸던 세력이 바로 이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슬람은 지금의 에스파냐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었는데 서유럽에서는 크리스트교를 믿으니까 서유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슬람 애들이 거슬려. 그래서 이슬람을 쫓아내고 영토를 확장시키자는 재정복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가 나타나더니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서유럽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는 영지 회복 플러스 이 기회에 동로마 교회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힘을 키우고 싶어서 1092년 클레르몬 공의회를 열어 전쟁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엄청 자신감에 차가지고 신께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다 라면서 당당하게 전쟁을 선포해요. 그러자 당시 기사나 제후들도 새로운 땅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 상인들도 전쟁이 터지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일 욕심, 농민들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가지고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새로운 땅을 얻으려는 욕심, 이렇게 당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십자군 전쟁이 총 8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1차와 4차 원정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1차는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십자군이에요. 이때 전쟁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는 데 성공을 합니다. 성지를 회복해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어. 자, 이때가 1099년인데요.
근데 이 주변을 다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금방 다시 뺏겨. 그래서 2차, 3차 원정을 또 떠나게 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4차 원정을 떠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변질된 십자군이라서 그래요. 당시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노켄티우스 3세가 십자군을 모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원정에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베네치아에 머물러.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이 계속 늘어난 거야. 그러자 이들이 빚을 없애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을 해버려. 그래서 라틴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같은 편인데 싸운 거야. 원래 이들은 목적이 예루살렘 점령이잖아. 근데 거기는 안 가고 갑자기 같은 편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점령한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가지만 결과는 실패합니다. 교황이 주도했고 신이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말했다는데 계속 그 결과 교황의 권위가 좀 추락을 합니다. 많이 힘이 약해지고요. 전쟁을 나갔던 제후나 기사들도 전쟁의 실패로 힘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후 유럽에는 왕에게 힘이 집중되는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전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물품들이 교류되고 지중해를 통한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후 봉건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